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2 독서 미래엔 5-1단원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공부하실 텐데 그 중에 1단원은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예요. 여기서 제재는 옛사람의 독서 일기, 조선시대 때 실제로 쓴 일기문을 바탕으로 시대의 특성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독서 문화를 묻는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독서 문화를 묻는 문제. 두 번째로는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독서 태도를 묻는 문제. 이건 역시 일기문을 바탕으로 어떤 독서 태도를 부정하고 어떤 독서 태도를 긍정하는지 그런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보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관한 이론이 제시가 되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문화의 변화, 두 번째는 쓰기 관습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 이론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곽주의 편지, 이걸 보기에 제시하고 이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문화, 그것을 묻는 문제만 출제됐습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간단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읽기 문화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 읽기 문화가 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체고요. 하나는 독자층의 변화입니다. 그럼 일단 매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봅시다. 읽기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매체는 책이죠. 이 책은 예전에 대나무를 쪼개서 그런 죽간에 새겨서 유통이 됐는데 목판이나 활자로 인쇄하는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량으로 유통되게 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인쇄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책 자체가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책을 대하는 태도나 읽기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독자층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문자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독자층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럼 독자층이 확대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책의 종류가 다양해졌고요. 개인적 읽기가 늘어나게 됐고요. 정독보다는 속독과 다독을 중시하게 됐고요. 음독보다는 묵독이 일상화되었어요. 그리고 매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쌍방향적 읽기 문화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글쓰기 관습은 어떻게 변화했냐? 읽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해요. 예전에는 세로 쓰기를 했고 한문으로만 기록했고 그래서 이런 한문투의 표현이 많이 쓰였다. 그럼 시대에 따른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를 왜 알아야 하느냐? 다른 시대의 글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읽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풍부한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글쓰기 관습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곽주의 편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곽주가 자기 장모에게 보낸 편지죠. 사위 곽주가 장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안 아뢰 없고 요사이 건강 어떠하옵신고 기별을 몰라서 밤낮 염려하옵니다. 일단 장모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요. 여기서 문제에 언급된 건 높임법이에요. 아뢰 없고, 이 아뢰 없고는 편지의 수신인인 장모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이 아니라 객체 높임법이지요. 그러면서 편지를 늦게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중간에 큰마마, 작은마마, 당시에 천연두와 수두를 가리키는 이런 용어도 사용되었구나 알 수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편지를 보내는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로우시겠으나 언문을 가르치옵소서. 여기 중간에 보면 장모에게 자기 자식들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자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 이 말을 하기 위해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문 한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문화도 있죠. 바로 당시에는 한글을 한문보다 낮추어 보았구나. 왜냐하면 이 언문이라는 말 자체가 한글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17세기 양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한글 사용의 주체였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장모에게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부탁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곽주의 편지, 이 편지를 통해 당시의 독서 문화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읽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일기문이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일기가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 일기에서는 자기가 읽은 책을 바탕으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일기에서는 책 바보,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독서 태도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기에서는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의 읽기, 그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일기는 장서인이라는 특정한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서인에 대한 중국과 조선의 태도를 비교하고 중국의 태도를 높게 보고 조선의 태도를 낮게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독서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과제를 내어주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읽기 방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 태도 혹은 독서 문화가 드러나는 일기문입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이 첫 부분에서는 태서 이마두 씨가 쓴 교우론이라는 책을 읽고 난 후에 감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서는 서양을 이르는 말이고 이마두는 마테오 리치를 한자어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서양의 마테오 리치가 쓴 교우론이란 책은 한마디로 기이하다, 기묘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그 책의 일부 인상적인 구조를 활용해서 자기의 감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무엇이 있죠? 당시에 서양인이 쓴 책이 유통되었구나.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일기는 문제에 자주 출제된 부분, 여기서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독서 태도, 독서 문화가 드러납니다. 일단 책 바보라는 말이 언급이 되죠. 책 바보는 책만 모르는 바보, 이런 의미가 아니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독서 태도, 그것을 가진 사람을 책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이 있으면서 빌려주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없는 책을 무슨 수를 써서든 소장하려는 사람, 만 권의 책을 쌓아두고 읽지 않는 사람,
책을 소장할 때 오직 내 것이길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책 바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제시된 것 이외에도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독서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 책 바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보는 독서 태도가 드러나요. 여기 있지요. 책을 엮고 인쇄하여 마음이 통하는 고상한 사람에게 주고 뜻이 있는 시골 선비들과도 나누어야지만 책 바보가 아니다.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독서 태도의 핵심어는 바로 나누는 태도입니다. 글쓴이는 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책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만 권의 책을 쌓아두고 있다고 해도 문장과 학문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존벌레들 좋은 일만 시킬 따름이다. 그런데 비록 집에 책이 없어도 글을 읽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책들이 절로 눈앞에 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책을 읽지 않고 쌓아두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 글의 글쓴이는 책을 나누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책을 나누려 하지 않고 책을 자기 것으로 보는 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책을 소장할 적에 오직 내 것이길 고집하는 태도는 사사로운 행동이에요. 책을 쌓아두고 내 것이라 하지 않아야 공정한 행위라는 거죠. 공정한 행위는 상쾌한 결과를 맞게 되고 사사로운 행동, 이 사사로운 행동은 째째한 탐욕으로 귀결된다. 이걸 보면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다. 공정한 행위를 따르세요. 즉, 책을 쌓아두고 내 것이라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 문단에서 상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훌륭한 서화를 여기서부터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기까지. 자, 책을 쌓아두고 읽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화를 대하는 태도를 갖다 쓰고 있어요. 서화를 소장하고 있으면서 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책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더러운 것이 묻지나 않을까 근심하는 것,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서화를 늘어놓고 혼자 구경하는 것처럼 책꽂이를 맴돌면서 먼지나 떨고 책값이나 정돈하는 것, 이것은 모두 어리석은 행동이다. 책은 나누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 만 권의 책을 소장해도 좋고, 책이 집에 한 권도 없어도 좋고, 아침에 모은 책을 다 흩어버려도 좋고, 옛 책을 보내고 새 책을 맞이해도 좋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시험에 많이 언급된 내용이 나오니까 중요하게 봅시다. 자, 세상에는 서적을 모아두는 것을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곤 하는데 지나친 행동이다. 자, 이때 독서 문화가 드러나죠. 자손을 위해서 책을 모아두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문장에 자손이 책을 좋아한다면야 당연히 그대로 물려주겠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글의 글쓴이는 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책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겠지요. 그 다음 일기에서는
특이한 독서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읽는 방법이에요. 이 책을 읽었는데 모르는 게 생기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마치 덩굴에 여러 가지가 딸려 나오듯이 여러 책을 읽게 되겠죠. 이것은 요즘에 이야기하는 주제 통합적 읽기와 유사합니다. 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관련 분야의 책을 읽는 방식, 그것이 오이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천부사 민아무개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었다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시의 독서 문화,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읽는 문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방식을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일기에 이것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글쓴이가 이런 읽기 방식을 긍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장서인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일기를 쓰고 있어요. 장서인은 책에 찍는 도장인데 소유를 밝히는 도장이에요. 이 책은 내 것이다. 이 장서인을 대하는 조선과 중국의 태도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중국인들은 책을 수집하더라도 유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책은 내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책은 어차피 돌아다니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장서인을 찍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중국인들이 장서인을 찍는 이유는 나중에 그 책을 소유할 사람이 이 책이 누구로부터 전해졌고 누가 평비하며 읽었는지를 알려주려 해서이다. 그냥 이 책은 이런 사람이 읽었어요 라는 정도죠.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비유하자면 글과 그림에 재발문을 쓰는 것과 같다. 그냥 책이나 그림에 간추어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태도가 공정하고 고상하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모을 때 소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아까 중국인은 유통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조선인은 소장을 근본으로 삼죠.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장서인도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거듭거듭 찍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책이 남의 것이 될까 근심하는 이런 태도, 사사롭고 저속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서인을 대하는 조선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특징으로는 책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 책이 그만큼 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를 비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중국과 조선의 가치관이 달랐다라고 보지 않고 중국은 고상하고 조선은 저속하다. 사대주의에 빠진 태도죠.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비판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사사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간혹 책을 팔아치우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찍었던 장서인을 없애버린다고 말해요. 자기 소유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자기의 장서인을 지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언가 잃은 것인 것처럼 한탄스러워한다. 여기를 통해서는 우리나라는 책을 소유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은 공정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에, 즉 책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책을 기증하게 돼도 장서인을 찍은 걸 그대로 남겨둔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글쓴이는 이런 태도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고요.
한탄스러워하는 조선인의 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중국인의 태도, 이렇게 대조해서 중국인의 태도를 고상하다라고, 조선인의 태도를 저속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783년 2월 14일의 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글쓴이가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보고 있죠. 대조적인 상황인데, 어떤 대조적인 상황이냐면, 경제적으로는 윤택한데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책을 다 볼 수 있는데 일생을 굶주리며 사는 사람. 만약에 이렇다면 장차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택할 것인가, 독서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한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지적으로는 피폐한 삶이고, 뒤쪽은 지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글쓴이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독서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84년 10월 22일 일기입니다. 여기서는 글쓴이가 올바르게 여기는 독서 태도,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기 아이에게 맹자를 과제로 내주었고 사흘에 한 번 암송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암기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을 가치 있게 뒀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어린이들은 글 공부를 할 때 많이 하려고 하고 빨리 읽으려고 노력한다. 즉 다독하고 속독한다. 당시 이렇게 읽는 것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글쓴이는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널리 퍼진 폐해다. 그러니까 다독과 속독을 비판한 것으로 볼 때 글쓴이는 정독을 중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재 읽기 같이 공부해 봤는데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같이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독서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개입니다. 윗글 전체를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교과서를 앞에 펼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2개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읽고 싶은 책이 없으면 책을 서로 빌려 읽었다. 자,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진 않지만 글쓴이가 책 바보를 설명하는 부분에 책이 있으면서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이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책을 빌려 읽는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2번, 책을 읽는 것보다 소장하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하고 있었죠. 바로 여기. 훌륭한 서화를 소장하고 있으면 이 부분부터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까지 책을 소장만 하고 읽지 않는 태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3번, 다독과 속독보다 정독하는 독서 방법이 유행했다. 이 부분은 끝부분에 나왔었죠. 당시에는 글 공부를 할 때 많이 하려 하고 다독하고 빨리 읽으려고 속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폐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독과 속독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그다음 4번, 많은 양의 책을 소장하여 자식에게 이를 물려주려는 문화가 있었다. 방금 읽은 이 선지, 정말 많이 출제가 된 선지입니다. 책을 많이 소장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문화, 우리 중요하게 공부했었죠? 여기 세상에서는 서적을 모아두는 것을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곤 하는데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5번,
귀한 책을 수집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글쓴이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책을 엮어서 인쇄해서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 5번처럼 귀한 책을 수집해서 선물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과 5번입니다. 다독과 속독이 유행했고요. 이런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 내용 확인 문제 8번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확인 문제는 기본이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 8번 정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당시에는 책이 귀하여 구하기 어려웠기에 서로 빌려 읽고는 했다. 서로 빌려 읽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이 귀하다는 설명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진 않죠. 그런데 자손을 위해서 책을 쌓아둔다든지 서로 빌려 읽는다든지 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책이 귀했구나. 장서인을 찍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론할 수 있고 서로 빌려 읽는다는 것 역시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선지. 2번, 글쓴이는 중국인들의 독서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답이 나왔네요. 2번입니다. 글쓴이는 중국인들의 장서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들의 태도가 상당히 고상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3번, 책을 읽는 것보다 소장하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3번은 옳은 선지. 4번, 읽은 책의 인상적인 구절을 인용하고 개인적인 소감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글의 첫 번째 일기에 드러나죠. 교우론을 읽고 대단히 기이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인상적인 구절도 인용해서 그대로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것도 옳은 선지. 5번, 글쓴이는 책을 좋아하는 자손에게는 책을 물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글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자, 여기 자손이 책을 좋아한다면야 당연히 내가 가진 책을 그대로 물려주겠지만 여기서 아까 선지가 옳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손에게 책을 물려주는 문화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책을 모으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입니다. 중국인들의 독서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판적 읽기도 가능하다는 것.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10번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필자가 언급한 책 바보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글의 앞부분에 책 바보가 제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바꾸어 보면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독서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신에게 없는 책을 어떻게든 소장하려고 하는 사람, 책 바보의 형태였어요. 그 다음 책을 쌓아두기만 하고 더러운 것이 묻지나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 책을 소장할 때 자신의 소유이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책을 엮고 인쇄하며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주고 뜻이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 자, 이것은 글쓴이가 생각한 긍정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책 바보로 볼 수 없어요. 5번, 자손이 책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손을 위해 책을 모아두는 사람.
방금 빨간 동그라미 친 이것들은 필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독서 태도죠. 자신에게 없는 책을 어떻게든 소장하려고 하는 것, 책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 오직 자기 소유이기만을 고집하는 것, 자손이 책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자손을 위해 책을 모아두는 것, 책 바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5-1단원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 단원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기억하시죠?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독서 문화, 그리고 글쓴이가 비판하는 독서 태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단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미래엔 5-2단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공부해 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외투라는 소설을 배우게 될 텐데 외투라는 소설에서 그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먼저 점검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소설이다 보니까 줄거리 확인은 기본이고요. 각 구절에 기역, 니은과 같은 기호를 붙여서 그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이 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인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보기에 글을 제시하고요. 그 글을 바탕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문제, 그 중에 특히 소설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출제 유형 베스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관한 이론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이 이론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소수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보기에 제시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이해한 것은 이런 유형으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도 내용 확인 문제에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확인해 봅시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글에 반영된 지역별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는 왜 필요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의 방법은 어떠한가? 첫 번째, 글에 반영된 지역별 문화의 다양성, 지역에 따라서 글에 담기는 내용이 다양하다라는 내용이죠.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형이 많이 반영이 되는지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변부 문화를 다루는 글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사회문화를 비교하는 내용의 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동양권 문화에서는 작은 사실로부터 깨달음을 유추해서 인간 보편의 문제를 통찰하는 글이 많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치밀한 논리성을 추구하는 글이 많다. 중간에 방금 설명한 부분들이 바로 모두 예에 해당하겠죠. 지역별 문화가 다양하니까 글도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읽어야 인간과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지역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알고 그 지역과 우리를 비교해서요,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글에 담겨 있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지역에 살지만 이 글에 다루는 지역은 나와는 다르니까요. 그 차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개별로 읽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소설 외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러시아 소설이죠.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이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사회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외투라는 제재를 가지고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러시아 관료 사회를 비판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적인 내용이 소설의 어디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 거 기억나시죠? 줄거리 파악은 기본이에요. 앞부분에 줄거리 먼저 제시하죠. 주인공 이름이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라고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는 제시되진 않는데 이 이름은 아카키의 아들 아카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성의 없이 지어진 이름이죠. 주인공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별 특징이 없는 하찮은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런 의미로 지은 것이죠. 주인공은 하급 관리예요.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러시아에서는 관등이란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 소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관등이 1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이 14등급으로 나뉜 관등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대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 소설에 실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낡은 외투, 핵심 제재죠. 외투가 해져서 입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수품이다. 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이 드러나고 있죠. 이 소단원의 제목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미루어 볼 때 이 페테르부르크라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페테르부르크는 추워요. 추워서 외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우리에게 외투를 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지만 가난한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돈을 아껴서 겨우 새 외투를 마련한다. 그런데 이걸 처음 입은 날 불행하게도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이 외투는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날 외투를 빼앗긴 날 온종일 주인공은 관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근을 한 것이죠. 주인공은 관청에서 일하는 일종의 공무원인데 외투를 잃은 일에 얼마나 상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주인공은 여태껏 성실하게 일한 인물이죠. 다음 날 창백해진 모습으로 그 전에 입었던 더더욱 초라해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출근했다. 아까 외투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였죠? 바로 추위를 막아주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였고요. 외투의 두 번째 기능은 사회적 신분 차이를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외투의 의미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외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그다지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요한 제재이기 때문에 외투의 의미를 모두 쓸 수 있을 만큼 외우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투를 잃어버린 그를 직장 동료들이 비웃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했죠. 여러분, 외투를 잃어버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모금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외투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틀린 선지로 이런 선지가 출제가 됐어요. 당시 러시아의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묻는 문제에 동료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따뜻한 사회였다 라는 것이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따뜻한 인물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19세기 러시아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이러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주인공을 도와주려 했죠. 그런데 그런 동료들은 국장의 초상화를 주문해야 하고 부장이 아는 사람이 썼다는 무슨 책을 사야 해요.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죠? 자기의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 진급을 위해, 상급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러시아 관료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부분은 선지에 많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국장의, 부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아첨하는 모습,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교언영색을 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동료들은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은 돈은 푼돈에 불과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충고를 해요. 경찰서장에게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서 급히 손을 쓰도록 하면 잘 해결될 것이다. 아까 언급했던 이 부분과 동일하게 부패한 러시아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죠. 부정부패 그리고 청탁이 그 당시의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는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각 구절의 의미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자, 그럼 고위층 인사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다가 최근에 중요한 인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고위층 인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자리를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즉,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지위, 과시,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예들이 드러나죠. 이런 예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심지어 어떤 구급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의 선지에 많이 활용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구급은 조그만 부서를 책임지게 되자 칸막이로 된 자신의 방을 만들어서 집무실이라고 이름을 짓더니 문 앞에는 붉은 깃에 넥타이를 메고 방문객에게 문을 여닫아주는 안내원까지 세워둔 일이 있다. 얼마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지가 드러나죠. 신분을 과시하는 태도가 직급을 막론하고 러시아 관료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태도를 한자성어에 비유하면 허례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위층 인사입니다. 그는 엄격함을 강조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죠. 권위적인 성격이 드러난 예가 이렇게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압적, 권위적, 엄격함을 강조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주인공이 찾아갈 그는 마음은 선량해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이라는 직위에 올라서자마자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장관직을 얻게 된 다음부터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했대요. 물론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한테는 예전과 똑같이 점잖고 예의 바르고 현명하게 처신을 했는데 한 직급이라도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입니다. 그 당시 직급으로 사회를 판단했던 당시의 풍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을 꼭 다물어 버려요. 자기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혼란스럽다고 했죠. 재미있는 대화나 무리에 끼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넘치게 베푸나? 너무 격이 없어지나? 내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침묵을 하게 됐고 짤막하게 말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죠. 경직된 문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따분한 인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바로 주인공이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찾아갔어요. 주인공에게는 안 좋은 시간이지만 고위층 인사에게는 적시에 나타나 준 것이래요. 왜 적시에 나타나 준 것인지 그 이유를 쓰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미리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적시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유, 주인공에게 안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위층 인사에게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친구가 찾아온 것이 왜 안 좋은 시간이냐? 친구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바로 주인공이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결국 주인공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 걸 암시합니다. 최악의 순간이죠. 여기와 관련돼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속담을 들어서 옳은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주인공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비서가 전달하죠. 그랬더니 누구야 라고 묻고 대답을 했더니 지금은 바쁘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고위층 인사는 지금 전혀 바쁘지 않죠. 이미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한 건 역시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에게 자기를 만나러 온 관리를 내가 얼마나 오래 세워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담배까지 피우고 난 뒤에 갑자기 생각이라도 난 듯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있는 비서에게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봅니다. 주인공의 모습을. 주인공은 옛날 낡은 외투를 입고 있지요. 이런 외향적인 모습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이 고위층 인사는 딱딱 끊어지는 정확한 음성을 거울을 보고 예전부터 연습했어요. 나는 곧 승진을 할 거니까 이런 말투를 해야 돼 라고 연습한 것이죠. 자, 주인공은 이 방에 들어왔고요. 겁은 먹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가며 완전히 새 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주도록 청원을 좀 해주십사 찾아왔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주인공이 고위층 인사를 찾아온 이유죠. 그런데 장관은 왠지 모르게 주인공이 버르장머리 없게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를 친숙하게 대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숙하게 대한다는 것을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느낀 거죠. 참 못났죠. 자, 이 부분을 다루는 선지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왜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벼락같이 화를 내죠. 이 화를 내는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화를 내자마자 주인공은 쪼그라들죠. 땀도 무섭게 흐르고요. 주인공이 유약하고 소심한 성격인 것이 드러납니다. 계속 더 크게 화를 내고 고위층 인사는 주인공을 젊은이라고 불러요. 젊은이가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하지만 주인공은 50줄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불릴 사람이 아니에요. 좋게 평가한 것? 아니죠. 오직 관등으로만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대하는 거예요. 관등으로만 판단하고 개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벼락같이 화를 내고 발을 구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넋이 나가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고요. 쓰러질 법한 그 상황에 경비원이 달려와서 거의 끌어내다시피 끌려납니다. 그 결과로 고위층 인사는 상당히 만족하지요.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을 빼놓을 수 있구나. 친구를 쳐다봤더니 친구도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정말 못됐네요. 그 다음에는 비극적인 결말만 남았죠.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비극적으로도 입을 벌린 채 눈보라 속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후두염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후두염에 걸리게 되는 신체적 물리적인 원인, 입을 벌리고 눈보라 속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의 흔한 바람, 추운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왔어요. 후두염에 걸리는 지리적인 원인은 바로 추운 기후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 후두염이 심해져서 심한 고열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죠. 주인공의 병세가 악화되고 죽음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추운 날씨 때문이라는 것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의사가 왔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하루 반이 지나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주인집 노파가 왔더니 의사가 관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너무 고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 하는 말에 전부 외투라는 말이 섞여 있지요. 얼마나 외투를 잃어버린 일에 상심을 했는지, 외투가 주인공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끝부분에 헛소리를 계속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외투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외투는 가장 기본적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한 도구였지요. 그리고 가난한 주인공에게 물질적, 정신적 자산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입고 있는 외투를 보고 고위층 인사가 그의 하찮음을 판단한 것처럼 신분 차이를 표시하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소설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개성을 왜곡하는 봉건적인 신분 질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독특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유령이 나타나요. 문제에서도 자주 언급됐으니까 유령의 기능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죽은 날부터 페테르부르크에 유령이 나타나서 행인들의 외투를 빼앗아 갑니다. 마침내 유령은 자신을 홀대했던 아까 그 못된 고위층 인사의 외투를 빼앗고 나서 자취를 감추고 소동이 진정된다. 유령은 일단 소설의 현실성을 떨어뜨려요. 하지만 이런 유령을 통해서 주인공의 분풀이를 대신함으로써 독자들이 쾌감,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유령의 기능은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설 같이 공부해 봤고요. 우리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3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소설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인물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아카키 예비치는 성실하고 청렴한 러시아 하급 관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성실하다는 것은 외투를 잃어버린 날, 그날 결근을 했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고 청렴한 러시아 하급 관리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공은 소심하고 유약한 소시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외투 강도는 부패한 관료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말도 안 되죠? 외투 강도는 그냥 말 그대로 강도일 뿐이에요.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3번, 관리들은 상급자에게 아첨하는 문화에 순응하는 인물들이다. 관리들 앞부분에 나왔죠. 관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관리들은 국장의 초상화를 주문해야 되고 부장의 지인의 책을 사야 돼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건 그 당시의 문화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것이 바로 답이에요. 상급자에게 아첨하는 문화에 순응하는 인물들이죠. 4번, 고위층 인사는 상대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일처리를 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고위층 인사는 누구보다도 상대의 지위 고하를 의식하고 있죠. 자기와 지위가 비슷한 사람에겐 잘 대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과는 말도 섞으려 하지 않잖아요. 5번, 고위층 인사는 타고난 카리스마에서 우러나오는 권위적 말투로 부하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인물이다. 고위층 인사 때문에 직원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내용은 나와요. 그런데 타고난 카리스마가 아니죠.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인위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5번도 틀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인물들을 이해하는 건 소설의 기본입니다. 그럼 유형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상 특징의 문제와 내용 확인 문제가 조금 섞여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주인공의 말투에서 권위적 관료의 전형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의 말투를 점검할 필요도 없죠. 주인공은 권위적인 관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고위층 인사는 소시민의 유약한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위층 인사가 주인공에게 화를 내고는 있지요. 그런데 유약한 태도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화를 낸 것이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3번.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부조리한 세태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죠. 4번. 주인공의 삶을 통해 부패하고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러시아 관료 사회를 엿볼 수 있다. 주인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죠. 부패하고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러시아 관료, 고위층 인사였죠. 그 고위층 인사가 대표하는 이런 부정적인 러시아 관료 사회를 알 수 있죠. 5번. 고위층 인사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탁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위층 인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인공이 찾아온 것을 화내는 모습은 나와요. 여기 나오죠. 먼저 문서로 제출해라. 그럼 계장과 부장과 비서를 거쳐서 나한테 전달될 텐데 왜 직접 찾아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탁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와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등을 중시하는 그런 의식도 드러나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 더 풀어봅시다. 10번 풀어볼게요. 빈출유형 두 번째 서술상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다. 방금 읽은 이 선지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선지예요. 상징적인 소재, 외투를 사용해서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전부 맞는 말입니다. 2번, 당대 러시아의 권위적인 관료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1번에서 말한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관료 사회의 모습이죠. 그것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게 맞고요. 3번, 소설의 내용에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 전지적 작가는 소설의 내용에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등장인물의 심리나 생각이나 행동을 서술할 수 있죠. 4번, 유령이 등장함으로써 작품의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독자들은 내용에 대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유령의 기능이었죠.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주인공의 한풀이를 대신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자, 그럼 답은 5번인데 5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관의 권위의식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보다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장관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직위가 비슷한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말도 섞지 않으려 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관료들에게 퍼졌던 부정적인 행태, 그 사회를 비판하려 한 것이죠. 특정한 개인을 비판하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5-2단원 외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소설이 그다지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파악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저랑 같이 다뤄보지 못한 문제 중에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 확실히 하신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 다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미래엔 5-3단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과목의 마지막 단원이네요. 단원명에 걸맞게 매체, 그 중에서도 정보화 시대의 읽기 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이라는 누리집을 제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되었는지 먼저 점검합시다. 제일 많이 출제된 유형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인터넷 누리집, 거기에 쓰인 매체 자료에 관해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사진 혹은 지도 혹은 동영상,
그 자료의 효과는 어떠한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누리집의 각 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누리집 각 페이지마다 매체를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있고 탄생 및 현황 그리고 미래와 전망 부분은 특별한 자료가 쓰이지 않고 글이 대부분이죠. 그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체를 읽는 올바른 방법을 묻는 문제. 이것은 이 누리집과 관계없이 매체를 읽는 올바른 태도에 관해 묻는 문제예요. 그게 세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걸맞게 매체에 관해 묻는 문제가 아주 많지요. 그러면 본격적인 제재 읽기에 들어가기 전에 독서 이론에 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기서는 정보화 시대의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 이 이론에 관한 문제가 문제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선지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읽으셔야겠어요. 1번 정보화 시대의 읽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의 독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총 3가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다양한 매체가 발달했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전자책, 단말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정보와 구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독자가 정보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예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자료의 복제와 전송도 쉬워졌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죠. 이러한 글 읽기는 무엇에서 환경의 변화, 매체별 특성,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화 시대의 읽기 매체 3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 두 번째는 전자책, 세 번째는 시청각 읽기 자료예요. 그 중에서 인터넷에 관해서 거의 문제가 몰려서 출제되었거든요. 내용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인터넷의 장점 첫 번째지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니고 있게 되죠.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장점 두 번째, 고도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 2가지의 장점 때문에 어떤 단점이 파생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있다.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인터넷을 이용하여 글을 읽을 때는 글에 나타난 정보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방금 읽은 이 인터넷에 관한 글은 선지에 자주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별표 쳐놓으시고 꼼꼼히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 전자책. 전자책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휴대가 간편하다. 두 번째, 다양한 기능이 있다.
세 번째, 다른 글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네 번째, 조작이 쉽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전자책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시청각 읽기 자료. 시청각 읽기 자료의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죠.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영화.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선택해서 읽어야 하는데 무엇에 따라? 독서의 목적과 정보의 종류에 따라 이런 시청각 읽기 자료를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글 읽기의 방법을 예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인쇄 매체에서는 문자를 중심으로 뜻을 헤아렸다면 요새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의 읽기는 문자도 분명히 있지만 풍부한 시청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전통적인 인쇄 매체는 차례대로 의미를 파악했다면 오늘날의 매체 자료는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클릭 다양하게 타고 들어갈 수 있죠. 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다양한 층위의 글과 정보를 주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인쇄 매체는 일방향적이었는데 정보와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읽기 매체는 양방향적이다. 양방향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독자는 글쓴이에게 반응을 전할 수도 있고 다른 독자와 반응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내 생각을 활발하게 밝히기도 해야 하지만 자료의 가치와 내용의 신뢰도를 민감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양방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의 정보가 아주 많이 신속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방금 공부한 매체를 읽는 방법에 관한 이론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제재 읽기 들어갈게요. 이 단원의 제재는 누리집이죠. 인터넷 사이트예요.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와 관련된 인터넷 누리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의 첫 화면에는 그림으로 된 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지도로 보여주어서 얻는 효과가 어떠하냐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비무장지대를 지도로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첫 번째로 비무장지대 일대의 경계와 구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요. 지도로 제시했으니까요. 그리고 글자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비무장지대 일대의 모양이나 분포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비무장 일대의 모양이나 분포를 전달하기에는 지도가 적절하지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글자가 더 유리하죠. 선지가 얼마든지 바뀌어서 제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조심하시고 세 번째로 시각적인 정보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해당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이런 지도뿐만이 아니라 사진,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제시했을 때 공통적인 효과죠. 관심과 흥미, 해당 내용에 더욱 쉽게 접근. 알고 싶어요 라는 란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란에서는 비무장지대, 판문점,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서해 5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이야기 이것들을 여기에서 담고 있다. 비무장지대 이야기가 여기서 배울 핵심 제재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지도의 각 부분에
특징적인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풍선 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제시하고 있고요.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풍선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판문점의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이 판문점 안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뒤에 탄생 및 현황 페이지에도 똑같이 실린 내용이죠. 그리고 판문점의 규모가 어떠한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무장지대,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을 비무장지대라고 하지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된 곳입니다. 정전협정으로 여기가 이루어졌는데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여기서는 이 빨간 점선이 군사분계선이거든요. 양측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하면서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북한도 2km, 우리도 2km. 이 길이가 이 정도고 폭이 이 정도인 비무장지대이다. 여기 주황색 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군사분계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빨간 점선, 여기서 10km 이내에 설정되는 민간인 통제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황색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인 출입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누리집에 공유할게요에 나오는 예나의 블로그에 보면 예나가 이쪽으로 여행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갈 땐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이 접경 지역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편집상 여기 손가락 표시가 실리진 않았는데 여기 이런 말풍선들을 다 클릭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이 하이퍼링크를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에 관해서는 아까 앞에서 관련 내용의 접근성을 높여서 심층적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 내용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하이퍼링크, 인터넷 매체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누리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알고 싶어요 부분이 있고 또 보고 싶어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공유할게요 부분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는 알고 싶어요 2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어요에는 탄생 및 현황 그리고 미래와 전망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2페이지에서는 그 내용 확인 문제에 초점을 둬서 출제되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은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서글픈 평화의 공간이에요. 일단 총성은 전쟁을 비유한 말이죠. 그리고 서글픈 평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평화가 서글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전쟁은 멈췄지만 남북이 분단되었으니까 평화는 이루었지만 서글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정보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정보는 이 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회담이 성사된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휴전회담의 주체가 나옵니다.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중국 대표. 휴전회담이 이루어진 시간 2년여에 걸쳐서 휴전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악수도 인사도 없이 침묵 속에서 휴전회담의 분위기도 제시되었고요. 양측이 준비한 문서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2분이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간은 너무 길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죠. 3년 넘게 한반도를 뒤덮었던 포화와 총성, 역시 6.25 전쟁을 비유한 말이죠. 3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휴전, 정전되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외에도 원치 않았던 숙제를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를 숙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무장지대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무장이 금지된 지역. 비무장지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공간.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왜 설정했느냐? 휴전 상태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다.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구체적인 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알고 싶어요 페이지인데 여기서는 미래와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세계인이 아끼는 평화 공간을 향해. 여기서는 비무장지대에 관해서 정책이 변화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비무장지대 정책의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비무장지대가 생긴 그런 궁극적인 이유에 걸맞게 충돌을 방지하려고 비워두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자연 생태라는 것을 매개체로 세계인이 아낄 만한 완충 공간을 만드는 정책, 비무장지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정책이 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3개 단락에 걸쳐서 정부, 민간,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었고요. 200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연 환경 보전에 치중했다면 요즘에는 문화적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여러 여행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여행 상품에 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비무장지대 인근의 철새 여행이나 병영 체험,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여러 마을의 체험 행사. 이것은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고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내용 확인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해야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이 자료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문제에도 출제됐거든요. 방금 읽은 그 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연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무장지대에 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동영상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재미있고 알아보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무장지대 관련 여행 상품이나 행사 관련 사진을 함께 제시해서 생동감 있게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게 바꿀 수도 있겠죠. 연표를 제시해서 변화의 흐름을 제시한다, 동영상을 제시한다, 사진을 제시한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보고 싶어요 페이지에 나온 방송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8가지의 동영상을 각각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동영상은 영상, 음성, 자막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매체입니다. 그럼 이런 동영상을 제시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지형적 특성, 사회문화적 관점, 이렇게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할게요 부분이죠. 이 공유할게요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항목이 있는데 비무장지대 커뮤니티 안에 이러한 항목이 있어요. 비무장지대 여행. 그 중에 여행 후기라는 것이 보이시죠? 여행 후기를 이렇게 여러 독자들이 게시해 놨는데 그 중에 이것. 통일을 여는 열쇠, 열쇠 전망대라는 김예나라는 학생이 쓴 이 글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누리집 안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글을 이렇게 게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클릭하면 예나의 블로그로 들어가게 되겠죠. 예나는 연천 당일치기 전망대 여행을 했습니다. 블로그에 관해서 먼저 볼게요. 블로그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비교적 자유롭고 편리하게 개인의 글과 사진을 정리할 수 있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자, 제목 밑에 3가지의 사진을 실어놨죠. 사진을 실어서 얻는 효과는 앞서 공부를 했어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제목은 주말을 맞아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색다른 곳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한 우리 가족.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색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행의 주체는 가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예나가 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사실 크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나네 가족이 열쇠 전망대를 여행을 간 이유는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풍경도 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안보견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안보견학의 일환으로 열쇠 전망대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열쇠 전망대에 올라가면 비무장지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주의사항도 정보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하려면 검문소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하니까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았죠.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어 고맙다라는 글도 있고 궁금한 점을 남긴 글도 있죠. 여기 댓글이 블로그,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라는 점. 그리고 뒷부분 읽고 활동하기에서는 독도 바로 알리기 대회가 있어요. 이 독도 바로 알리기 대회에 관해서 이렇게 알리고 발표 일시, 발표 장소 등등을 게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학생이 이 독도 바로 알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발표 계획을 제시해 놨어요. 이 발표 계획을 보고 이 발표 계획에 걸맞은 매체 자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의 옛 지도 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도를 제시하겠다는 건데 지도를 제시해서 얻는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독도의 지형, 이 독도의 지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저 지형도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독도의 생태계를 드러내기 위해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동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매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표가 있지요.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꼼꼼히 보셔야겠어요. 첫째로 그림이나 도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목적에 부합하며 타당한가? 두 번째, 신뢰할 만한 출처가 제시된 자료인가? 통계 자료는 최신의 정확한 것인가? 매체 자료에 상업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가? 매체 자료가 담고 있는 의도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사회 통념이나 도덕에 부합하는가? 자, 이런 거 선지로 제시하고 틀린 선지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우리 제재 읽기 보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같이 볼게요. 윗글과 같은 종류의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과 같은 종류. 윗글은 방금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페이지를 다 제시했거든요. 첫 페이지도 나오고 알고 싶어요 페이지도 있고 보고 싶어요 페이지도 있고 공유할게요 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윗글과 같은 자료라는 것은 바로 인터넷 자료를 읽는 방법을 뜻하겠지요. 인터넷. 자, 그러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인터넷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양방향적 자료이므로 자료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읽어야 한다. 양방향적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공유하기 쉽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람하는 자료 속에서 자료의 가치를 잘 판단하며 읽어야겠죠. 2번. 소통 방향이 일방이 아니므로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읽어야 한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이 아닌 건 맞아요. 양방향적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읽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다양한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은 다양한 매체 자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하겠죠. 4번.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므로 출처의 신뢰성을 따져봐야 한다. 아까 1번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것이죠. 5번. 인터넷 후기는 개인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낸 것이므로 공정성 여부를 주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 후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없지만 인터넷 후기는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죠. 그러니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읽어야 하는 것은 전통적 읽기 매체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 풀어볼게요. 인터넷 자료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2개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출처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확인한다. 이건 방금 푼 문제에서도 언급했죠. 2번. 다양한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한다. 인터넷 자료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3번. 타당성과 공정성 여부를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인터넷 자료에 담긴 정보가 타당한지 공정한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정답은 4번과 5번. 4번 볼까요? 글쓴이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썼는지 확인한다.
인터넷에 실린 자료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 실린 자료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글쓴이 의견이 최대한 배제됐는지 여부가 정확한 자료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5번, 하이퍼링크를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는지 살펴본다.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자료의 특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자료 중에서 반드시 하이퍼링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사용했는지의 유무가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유의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 13번 풀어볼게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이 부분은 앞에 배웠던 부분 중에 미래와 전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미래와 전망에서는 비무장지대에 관해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외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적절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기억, 비무장지대 홍보 동영상 제작하기, 니은, 비무장지대 개발 방법 모색하기, 디귿, 비무장지대 알리기 캠페인 활동하기, 리을, 비무장지대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미음,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알기. 자,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 즉, 이전의 생태계 위주의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생태를 매개로 세계인이 아낄 만한 완충 공간을 만드는 정책. 적절한 것은 홍보 동영상 제작하기, 그리고 캠페인 활동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에 적절하지 않죠. 개발 방법, 아니면 규모를 알기, 역사적 배경 알기 같은 것은 이 내용과는 관련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럼 이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